자, 공식 선거운동 사흘째를 맞습니다. 여야 모두 격전지인 수도권에 집중하는 모습인데요. 이런 가운데 여기저기서 부동산 막말 논란이 불거졌고요. 이게 표를 갉아먹을까 바짝 긴장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총선을 열흘 남짓 앞둔 정치권의 움직임, 최수영, 김성환 두 분 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종섭 주 호주 대사 사임한 얘기부터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정부로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혹은 당에서 좀 어떤 생각을 했을지 일단 스스로 본인이 사임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지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저는 이제 방산 본인이 들어온 목적이 끝났잖아요. 원래 이제 호주 대사로 임명돼 있다가 네. 방산 공관장 회의 때문에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 회의 때문에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회의가 지금 그제 끝났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거치 문제를 아마 여러 가지 다각도로 사실 한동훈 위원장 쪽에서 국민의힘 쪽에서 용산 쪽으로 계속 아마 전달됐던 걸로 제가 알아요. 왜냐하면 지난주 목요일인가 바로 이제 장동영 사무총장이 그런 얘기를 했죠. 대통령실도 지금 흐름을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을 것으로 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정도의 조율이 좀 있지 않았을까 싶고요. 우리 흔히 하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흔히 총선을 우리 두고 그 표 앞에 장사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지금 여러 가지 여론의 흐름이 국민의힘 쪽에 유리한 지형으로 흐르지 않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그럼 이런 악재들은 당연히 털고 가는 게 맞고 그다음에 아무리 대통령실의 입장과 지금 이 대사의 임명 과정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최소한 우리가 국민 눈높이라든가 국민의 감정선 혹은 보편적 상식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사실 봐줘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양쪽의 지지층들은 다 수렴이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중도층들은 남아있는 이슈들에 반응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 돼버렸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종섭 대사가 국정 운영에 대한 부담과 선거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사의를 표명한 거고 대통령은 끝까지 인사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었다고 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양보한 것도 필요하겠다 싶어서 수용했고 그것이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상당 부분 좀 그동안 발목을 잡아왔던 그런 좀 족쇄를 털어버린 그런 형국이 된 지금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김성환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타이밍 같은 건 적절했다고 보세요? 너무 늦었죠. 과연 이렇게 선거에 악재를 없애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타이밍이 필요했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타이밍이 일단 너무 늦었고요. 그리고 과정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자진 사퇴 형식을 취했는데 결국 대통령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얘기하고 싶어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 이종섭 대사 임명하는 과정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입니까? 해병대 사병이 재난 현장에 동원이 됐다가 숨진 사건이에요. 많은 국민들이 슬퍼하고 또 해병대원들조차도 납득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사건이거든요. 그 사병이 물에 들어가서 실종자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더 깊은 곳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들어가라고 하고 구명조끼 하나 입히지 못하고 들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것도 입지 말라고 했다고 하는 진술이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단장이 그런 지시를 내렸다는 것 때문에 사단장 책임을 묻게 된 건데 사단장이 왜 책임이 있느냐고 해서 결국은 국방부 장관이 자기가 손으로 사인한 걸 다시 뒤집는 일이 발생했잖아요. 책임을 사단장에게 물을 수 없다고 하면서 여기서부터 비롯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방부 장관 신분이었지만 피의자 신분이기도 했어요. 그랬던 사람을 굳이 호주 대사로 임명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출국 금지를 푸는 과정도 매끄럽지 못했고 그리고 그동안에 계속 국내에서 논란이 있으니까 호주 나간 지 열흘 만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공관장 회의 한다고 해놓고 그것도 제대로 열지 못했어요. 열렸다고 보기도 어려워요. 제가 볼 때는. 그러고 난 다음에 결국 자진 사퇴 형식을 취하게 된 건데요. 이거 국민들이 누가 납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대통령이 인사권자잖아요. 전 대통령이 차라리 이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이종섭 대사 임명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대통령의 입장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악재를 털어낼 수 있다고 봐요. 이렇게 어물쩍하면서 넘어갈 만한 성격도 아니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이 정도면은 됐어라고 생각해 주지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사임과 관련해서는 당과 대통령실의 조율이 있었을 걸로 보이는데 대통령실이 처음에는 굉장히 강경해 보였거든요. 근데 말씀 주셨지만 타이밍이 조금 늦기는 했지만 사의를 받아들였습니다. 아무래도 앞서 말씀 주신 국민의 눈높이가 반영된 거라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인사가 이제 온당하고 타당하고 그다음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도 그 인사를 받아들이는 우리 이제 국민의 말하자면 자세 혹은 인식 이런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흔히 합니다.
이슈보다도 이슈를 다루는 태도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이 적법하고 아무런 문제 없다고 얘기하는 대통령의 인사권에 포함된 행위였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이제 인식이 되느냐가 이제 중요한 건데 어쨌든 저는 그 우리가 이제 공수처에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을 해요. 도대체 6개월 동안 도대체 뭘 했느냐. 뭐 그렇게 우리가 지적하는 게 타당하다 손 치더라도 그래서 공수처가 그동안에 무능한 수사에 대한 그런 역량을 드러낸 게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마무리되지 않는 사안에 있는 사람을 호주 대사로 내보내는 게 맞았느냐라는 이제 그런 질문에 이제 직면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국정 운영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한 걸로 보여지고요. 특히나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좀 절박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뭐 수도권 지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지표가 굉장히 정권 심판론에 대한 흐름이 살아나고 있다라는 그런 지금 지적이 많은 상황에서 어찌됐건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원톱으로 지금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그럼 이러한 국면을 한동훈 위원장이 돌파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여기는 대통령 인사권에 관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한 대로 집권 여당과 그 정부는 원팀이기 때문에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런 현장의 목소리들이 전달이 되었고 또 이게 가감없이 전달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쨌든 지금 대통령 인사권을 철회를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그동안 사실 굉장한 악재 중에 하나는 좀 소멸이 되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굳이 이걸 대통령이 사과까지 해야 하느냐 이 문제는 좀 약간 별개로 봐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어찌됐건 대통령이 이제 이것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그 인사권 회수를 한 거고 그다음에 철회를 한 거기 때문에 굳이 이 사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법적인 판단이 끝나지 않아서 굳이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될 문제인지는 뭐 야당이 저는 공세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건 지금 이 문제를 털어낸 여권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캠페인 전략을 그러면 어떻게 정권 심판론을 좀 희석하고 그다음에 야당 심판론을 그럼 좀 더 끄집어내느냐 이런 점들을 좀 부각하는데 여러 가지 좀 고민할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큰 역할을 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좀 야권에서는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최수영 평론가께서는 대통령의 사과는 별개다라고 하셨어요. 동의하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권자가 이런 일을 만들었는데 대통령 사과하고 별개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대통령한테 굉장히 부담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잖아요. 근데 거꾸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종섭 호주 대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만든 일인 거예요. 자신이 만들어서 자신이 임명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발생한 문제 때문에 결국은 그 임명이 된 사람이 자기가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모양이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걸 누구한테 책임을 묻습니까? 대통령한테 당연히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리고 윤 대통령이 굉장히 최대치적으로 얘기하는 게 외교 문제잖아요. 네. 근데 이종섭 대사가 출국금지 풀고 나갈 때 신입장 원본도 못 들고 나갔어요. 사본 들고 나갔어요. 나쁘게 말하면 복사본 들고 나간 겁니다. 사본 들고 나가서 어떠한 외교 활동도 할 수 없었어요. 그 전에 아그레망은 이미 받았어요. 근데 가서 열흘 동안 머물렀다고 합니다. 자기가 들어가야 될 부임지로도 못 들어갔어요. 비행기 타고. 엉뚱한 데로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동해가지고 가서 호주 교민들조차도 반대 시위하는 상황 속에서 열흘 남짓 있다가 그리고 다시 귀국했어요. 그리고 공관장 회의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애초에 뭐 호주하고 방산 협력 문제 때문에 국방부 장관을 굳이 급도 안 맞는 자리에다가 호주 대사 임명했다고 얘기하는데 한 호주 국방부 장관 회의가 언제 있습니까? 조만간 있잖아요. 그럼 호주 대사가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앞뒤가 하나도 안 맞잖아요. 왜 이런 일을 벌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을 벌이는 것에 대해서 여권 지금 국민의힘 후보들조차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동안에 당내가 그렇게 시끄러웠던 거 아닙니까? 그럼 진즉에 그럴 것 같으면 애초에 총선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이런 방식으로 피의자를 호주 대사로 임명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였던 거예요. 그리고 정말 임명하고 싶었다고 하면 총선 이후에 내보냈어야죠. 그것조차도 상식적이지 않은데 그럼 누가 책임집니까? 그럼 호주 대사가 자기가 다 모든 것들 일을 저질렀다는 얘기입니까? 결국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근데 대통령은 난 아무런 책임이 없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걸 누가 납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뭐 결론적으로는 사임을 했고 그 면직안에 대해서 재가한 상황에 대한 두 분의 해석을 좀 들어봤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이종섭 호주 대사에 대한 것은 사임으로 마무리를 했다면 이 내친 김에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좀 언론에서나 국민들의 좀 관심을 받고 있는 의정 갈등에 대해서까지 좀 가야 되는 것 아니냐, 대통령에게까지도 좀 얘기해봐야 되지 않냐, 뭐 이런 목소리들이 많이 나온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가야 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사실 지금 모든 문제 그 지금 의정 갈등의 그 문제 가장 원인은 딱 2,000명 문제잖아요. 나머지는 다 양쪽이 합의할 수 있고 좀 절충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인원을 둘러싼 문제만 그렇잖아요. 예. 의협 측에서도 우리가 0명을 그러니까 증원이 제로라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느 정도 증원에 대해서는 우리도 합의해 줄 수 있다는 시그널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 숫자의 조정인데 저는 아니 물론 원칙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통령실과 그다음에 그 우리 말하자면 복지부 측면에서 2,000명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이제 뭐 KDI 연구원이라든가 여기저기서 올라온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건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 의료 지금 추세를 감안할 때 2,000명 정도를 증원해야 10년 후에 어느 정도 이게 수요와 공급이 맞을 거라는 그런 예상도 제가 타당하다고 봐요. 그렇지만 이걸 가지고 지금 양측이 한치의 양보도 없는 팽팽한 치킨 게임 양상을 벌이고 있다고 본다면 예. 굳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걸 불가역적 상황으로 놓고 과연 봐야 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유연성 있게 접근하고 그쪽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들어주는 모습도 취한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우리 사회가 절충할 수 있는 그런 그 감안할 수 있는 것도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렇지만 예. 사실 보건복지부 뭐 박민수 차관이라든지 네. 내는 입장들 보면 특정 직역과 흥정하듯 하지 않는다. 사실 그 2,000명에 대해서 이게 뭐 성역인 것이냐라는 비판까지도 나오는데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좀 입장을 낼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갈등을 조정하는 게 본력이지 않습니까? 그런 정치라는 건 그래요.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확실성을 보여주는 일종의 국민에게 가시거리를 확보해주는 여러 역할을 하는 게 정치라고 보는데 예. 지금 2,000명을 둘러싸고 너무 지금 말하자면 안개가 뿌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고집하다 보면 제가 보기에 복지부 차관은 흥정이라고 그랬는데 흥정의 다른 말은 조율이고 타협이기도 합니다. 흥정이 사실은 그게 이제 말하자면 상업적 용어에서 흥정인 거지. 흥정도 결국은 가격 조율을 통해서 가장 만족할 만한 결과를 놓는 것을 우리가 흥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정치의 영역과 사회의 영역으로 보면 그게 타협이 되고 조율이 되고 조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 저는 그렇게 정부가 흥정하듯 하지 않겠다는 것은 말하자면은 지금이니까 우리가 이만큼 빼주겠다 이렇게 모습을 하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타협의 시간을 가진 다음에 거기에 걸맞는 결론을 도출해내면 될 것 아닙니까? 저는 지금 대통령 직속으로 지금 의료개혁 특별위원회가 뭐 출범한다고 들었어요. 그럼 빨리 출범시켜가지고 여기에 권한을 위임시켜서 여기에서 결론을 도출해내는 것으로 양쪽도 합의하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다만 시도하지 않는다. 이게 저는 문제라고 보는 거지 방법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 내부에서도 유연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그래서 관건은 대통령실에서 혹은 대통령이 이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일 거고 얼마나 유연성을 보일 것이냐라는 해석이 많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대통령하고 대통령실은 계속 똑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요. 2,000명은 좀 불가항력적인 숫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바꾸라는 말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바꿀 의사가 전혀 없다 이렇게 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다고 보이는데요. 윤석열 정부 심판론이 왜 좀 더 커지고 있을까요? 이런 방식으로 국정 운영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즉흥적인 것 같고 비상식적인 것 같고 그리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갈등 조정 능력도 없고 결국 토끼몰이식으로 공권력을 동원해서 막 압박을 가하고 나중에 가서 백기통하게 만드는 것 같은 그런 방식으로 국정 운영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국민들의 불신이 쌓인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 때 매년 400명씩 의사 증원 문제 얘기했는데 그때도 사실 반대벽에 부딪혔어요. 코로나19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이라는 게 있기는 했는데 그러면 윤석열 정부에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한 직후에 그때부터 의대 증원 문제가 나왔어요. 의사 증원 문제. 그리고 그때부터 검토에 들어간 거예요. 공개적으로 언론에 얘기가 언급되기 시작했고요. 교육부 장관도 역시 마찬가지 언급을 한 바가 있고요. 그게 작년 10월 무렵부터였어요. 그럼 그때부터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연구기관 세 곳에다가 발주를 했다고 하잖아요. 서울대, KDI, 그리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세 군데에서 2,000명이라는 숫자 제시한 연구원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부에서는 거기서 2,000명이라는 숫자를 뽑아냈다고 얘기하는데 그 어떤 연구원도 2,000명이라는 걸 제한한 적은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보고서 내용 공개하라고 하니까 공개도 안 해요. 근데 연구원들은 반발하고 있어요. KDI에서는 매년 5에서 한 7% 정도 의사 증원하면 좋겠다 이렇게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2030년까지는 의사가 한 10,000명 정도 부족할 수는 있겠으나 이렇게 늘렸을 경우에 나중에 가서 계속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35년쯤부터는 의사가 과잉 상태에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까지 들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 400명이 있고 그러면 정의 2,000명이 필요하다고 하면 중간에 1,000명 안도 있을 수 있고 1,500명 안도 있을 수 있고 그 중간에 또 무슨 안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애초부터 협상을 하거나 할 때
아니면은 의사 단체하고 얘기를 할 때 어느 정도가 숫자가 적정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2월 3일 날 2,000명 덜컥 발표해 놨어요. 대학들한테 자, 정원 배분 어떻게 할지 몇 명인지 조사하겠습니다. 얘기하니까 당연히 모든 대학들이 전부 다 2,000명보다는 더 많이 하고 싶지 않겠어요? 대학에 뭐 명운이 걸렸다고도 얘기할 만큼 그런 상황이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협상은 없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예. 이거 누가 납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국민 건강을 위해서 국민들이 나중에 가서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국가가 책임진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그거를 풀어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당사자들하고 머리도 맞대고 국민들한테 피해가 최대한 돌아가지 않도록 만드는 방식이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잖아요. 예. 그걸 방기했다고 보기 때문에 의사도 의사대로 반발하고 환자들은 환자대로 반발하는 거 아닌가 좀 그렇게 예, 예.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정 갈등 상황까지 짚어봤고 지금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후보들의 부동산 또 재산 관련 논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뭐 민주당에서는 양문석, 공영훈 후보가 부동산 투기 의혹 나오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뭐 이수정 후보가 아파트 4채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졌는데 또 조국혁신당에서는 비례 1번 박은정 후보도 논란을 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상황들 선거에 어떤 영향 미치게 될까요? 그러니까 선거가 열흘 남짓 남았잖아요. 게다가 이제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이제 여론조사 금지 기간이 이제 예. 적용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말하자면은 열흘 정도 남은 이 짧은 기간에 판세를 흔들 수 있는 요인들은 국민의 감정을 건드리는 이른바 영린을 건드리는 이제 그런 휘발성 있는 이슈들이 될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두 가지죠. 막말하고 부동산 문제라고 저는 봐요. 물론 이제 부동산에 국한하지 않고 재산 축적의 과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양문석 후보 같은 경우도 이건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다. 말하자면은 이게 본인도 공직을 했고 앞으로 계속 공직을 하기 위해서 뭐 경남도지사라든가 국회의원이라든가 계속 도전해본 분이 공직의 영역에 있겠다고 하는 분이 그 고액의 집을 사기 위해서 정부가 대출 규제를 걸어놓으니까 그걸 편법을 통해 가지고 딸의 이름을 걸어서 사업자 등록증에서 샀다. 근데 저는 그게 과연 이게 그러면은 그게 공직을 하겠다는 사람의 도리인가? 그리고 그 당시에 정부의 본인도 그 정부의 길게 보면 일원이었으면서도 거기에 말하자면은 반하는 그런 우회적인 꼼수를 통해서 고가의 집을 매입하는 게 맞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말하자면 국민들 시선이 불편하게 여길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박은정 후보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예요. 뭐 본인은 이게 전관예우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질문의 본질을 회피하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그러니까 본인은 이게 제가 친문 검사인데 어떻게 전관예우를 받느냐는데 우리는 본질을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왜 태웠느냐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밥하지 말라는 얘기냐고 이렇게 받아치는 거는 본질을 회피하는 것 아닙니까? 본인들이 전관예우랑 160억으로 벌어야 되는 게 맞았는데 그렇다면 이게 지금 그 40몇 억이 버는 것도 그러면 우리 국민적 눈높이에 맞았느냐? 사건 수임을 그러면 정당하게 했느냐? 아니면 본인이 자기가 말하자면 검사 재직 때 했던 영역에서 그것을 기반으로 돈을 버는 건 그게 온당한 행위냐? 이런 질문들에 어떻게 답할 것인지.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열흘 남은 사이에 굉장히 출렁거릴 수 있다고 봐요. 아무리 조국혁신당이 국민의 반윤 정서에 편승한다 하더라도 이런 식의 국민적 보편적 상식에 맞지 않는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이러한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설명해낼 건지 이것도 중요한 문제라고 봐서 앞으로 여야 모두 이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 관건이라고 봅니다. 네, 뭐 부동산 재산, 국민 정서상 굉장히 민감한 부분들이잖아요. 논란 어떻게 금방 사그라들까요? 글쎄요, 이건 국민들 여론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선거 막판에 사실은 여권의 악재가 돌출하면서 판세가 좀 기울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 아닐까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양문석 후보와 관련해서는 어제 본인 스스로가 사과를 했던 것처럼 부적절한 행동이죠.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맥락상으로 보면 집을 가지고 있어요.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데 또 재테크 투자를 위해서 일종의 부동산 투기를 위해서 재건축 아파트를 또 사요. 그것도 대출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게 하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건데 양문석 후보의 경우에는 본인이 집을 소유해서 또 다른 집을 산 게 아니라 집을 전세살이하면서 집을 사겠다고 과하게 욕심을 부린 건 맞아요. 그건 국민 정서에 맞지 않아요. 제가 볼 때도. 그리고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아마 강남권에서 집 살 때 이런 걸 또 안내를 해주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대출이 LTV나 이런 거에 묶여버리잖아요. 예. 묶이니까 우회적인 방식으로 새마을금고나 이런 데서는 영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딸의 사업자 대출을 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그리고 부모의 집을 담보로 해서 사업자 대출을 받도록 해라. 그러면은 LTV 규제를 받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받는 방법을 우회해서 안내를 했는지 몰라도 그렇게 해서 대출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당연히 편법에 해당될 수 있고요. 새마을금고 입장에선 사실은 매출액을 확인하면 될 문제인데 매출액 확인하지 않고 본인들도 대출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출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그런 걸 확인 안 했다고도 저는 볼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양문석 후보가 전 책임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고 그러면은 생각해요. 민주당 입장에서 사실 지난번에 이영선 변호사 때라든지 뭐 그럴 때 후보를 아예 안 내면서 했던 말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의석 손실도 감수하겠다라고 했잖아요. 이번엔 좀 다른 사안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때는 투기를 많이 했잖아요. 11채인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11채를 전부 투기 지역에 해당될 만한 지역에 아파트, 뭐 상가, 오피스텔 이런 것들을 갖고 있었고요. 네. 그리고 그걸 거의 대부분 한 38억 가운데 한 1억 2천 빼고 난 다음에 전부 대출을 받은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양문석 후보는 본인이 여러 채 집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집 한 채를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사겠다고 이른바 영끌을 한 거였단 말이에요. 그 영끌하는 과정은 부적절했고 편법의 소지가 있지만 예. 그것 자체를 불법으로 단정하기는 쉽지 않다. 첫째로. 그리고 둘째로 그걸 투기라고 말하기도 쉽지 않다. 그러니까 영끌에 대해서 영끌에서 집을 샀던 것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비판받을 수 있지만 예. 그것 자체로 후보직을 당장 사퇴해라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과하다. 왜냐하면 지금 집 여러 채 소유한 사람들 많잖아요. 이수정 후보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4채 갖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부동산 투기 의혹 없습니까? 예, 다른 예. 국회의원들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알겠습니다. 이런 뭐 재산 문제에 대해서 두 분과 또 얘기해 봤는데 사실 또 요즘에 계속 요즘이 아니죠. 이제 정치권에서 계속 나오는 말이라고 하면 막말 논란 뭐 저희가 짚어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뭐 한동훈 위원장, 인유한 위원장 그리고 민주당에도 뭐 김준혁 후보 등등 이런 막말 논란과 네거티브 양상까지 가는 이런 행태 상황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좀 평론을 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이번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게, 그러니까 선거가 지금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 없잖아요. 뭐 말하자면 지금 뭐 유세하는 것 외에는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사람 만나고. 근데 유세하는 걸 전부 말로 하는 것 아닙니까? 더더군다나 지금 또 그 우리가 디지털 아카이브의 시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기존에 썼던 글과 말들이 다 저장돼 있습니다. 예. 어디서 어떤 게 툭 튀어나와서 소환될지가 몰라요. 그래서 그 과거에 소환됐던 말로 그 옛날에 18대 총선인가요? 김용민 후보의 막말 사건이라든가 이런 게 총선판을 흔들어 버렸어요. 특히나 이제 우리 사회가 굉장히 이제 젠더 문제라든가 여성 문제라든가 그다음 이런 민감한 부분을 또 건드리면은 이게 굉장히 파장이 커지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역사 인식의 문제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그 김준영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게 예전에 했던 말이 소환된 거고 예. 한동훈 위원장이 얼마 전에 강한 강성 발언을 쏟아냈던 거는 그건 또 현재 일이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뒤섞여서 혼재되다 보면은 여야가 이제 그 네거티브 공방을 하는데 어쨌든 저는 우리가 그래요. 결국은 정치는 말로 하는 겁니다. 22대 국회에 이제 뽑혀서 갈 분들이 그동안에 보여줬던 언행이 그 22대에 보여줄 언행이잖아요. 사실은 과거의 모습이 현재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국민들이 골라내고 잘 판단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 저는 이 발언이 이제 와서는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라고 하지만 결국에 그런 모든 것들이 모여준 총합의 모습이 그 사람의 미래의 모습이라 그러면은 이렇게 말을 했던 사람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그런 22대 국회에서 보여줄 모습이라 그러면 정말 국민들이 여기서 짧은 시간이지만 신중하게 판단하고 엄격하게 심판해 주셔야 한다. 예. 저는 그 말씀을 여야 없이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도마 위에 오르는 발언들, 사실 뭐 강하게 나오는 발언들도 있고 여야가 서로 다투는 말들이 많은데 이런 말들이 나오는 뭐 강한 말들의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봐야 하는 겁니까? 자기 지지층을 결집한다고 해야 한다는 그런 이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선거에서 가장 그 정당 입장에서는 나쁜 시나리오가요. 지지층이 투표장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선거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예를 들면 민주당의 경우에는 40대 투표율이 낮게 나오면은 선거에서 패배하는 이런 이른바 공식 아닌 공식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럼 가장 적극적으로 지지해야 될 사람들이 실망하고 고개를 돌려버리는 거죠. 아까 이제 부동산 의혹을 적극적으로 여권에서 제기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윤석열 대통령 그동안에 실수도 많이 하고 잘못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도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일종의 읍소 전략을 취하잖아요. 예. 반성합니다. 그렇지만 한 번만 더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그렇지만 저들에게 만약에 국회 권력을 넘겨줄 경우에는 저들 또한 우리보다 더 심합니다. 근데 이런 식의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실망한 지지층이 다시 투표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유인 효과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한동훈 위원장의 말이 부쩍 거칠어졌잖아요. 예. 그것도 말 단어 하나를 뭐 제가 다 언급하면서 말하기보다는 이른바 한동훈 효과가 지금 많이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한동훈 효과가 떨어진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뭔가 국민들이 바라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은 것도 하나의 원인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른바 대통령하고 갈등해서 자꾸 대통령의 눈치를 보는 듯한 모습, 뭔가 적극적으로 당이 역할을 하는 모습들을 제대로 보이지 못했다고 하는 크게 두 가지 문제란 말이에요. 한동훈 위원장이 굉장히 세진 느낌을 최근에 받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앞으로 정치를 하게 되면 대통령실하고도 좀 더 맞설 수 있는 정도의 모습을 갖춘 사람이야.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역할들을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일종의 카리스마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면 자기 적극적 지지층이 투표정으로 나오는 효과와 함께 또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기대감이 모아지는 효과가 또 나타난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당대표나 비대위원장 그리고 선대위원장들이 하는 발언 하나가 그냥 그 센 발언, 막말 이렇게만 생각하기보다는 그 안에 저변에 깔고 있는 여러 가지 전략적 목표도 우리가 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좀 여당 쪽 얘기만 해주셨으니까 김준혁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이것도 부적절한 발언이죠. 근데 이게 단정적으로 한 발언은 아닌데 그럴 수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역사학자인데 유튜브 공간에 나가가지고 얘기했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롭게 뭐 해석도 하고 했던 것 같은데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거기까지 얘기가 나가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이게 아까 그 최수영 평론가께서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예. 긴장을 늦추거나 이렇게 하면은 이런 문제들이 계속 튀어나오는 게 있고요. 정치인이 아닐 때 본인이 뭔가를 꿈꾸고 있거나 아니면은 사연이라고 생각할 때 마구 던졌던 말들이 정치인이 될 때 오히려 큰 짐이 되는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장해찬 후보도 그랬었고. 예, 얼마나 큰 무게감으로 다가오는지 한번 배우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선거란 공간이 그런 거니까요. 또 앞으로 이런 발언들에 조심해야 되겠다고 하는 예. 그런 각성 효과를 줬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막말, 부동산 논란도 있지만 여야 모두 선거를 며칠 남기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수도권 공략에 집중하는 모습인데 현재 판세로 볼 때 수도권 민심이 어느 쪽에 더 반응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글쎄요, 뭐 중요한 거는 지금의 보는 정당 지지율은 사실은 큰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이제 이런 거예요. 그 보수 진영이 좀 유리할 때는 보수 진영의 응답률이 높아지고, 그러니까 진보 진영이 유리할 때는 진보 진영의 응답률이 높아지는 이른바 그 여론 과대 표집 현상들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또 더더군다나 정당 지지율만 놓고 여기 보기는 어려운 게 각 후보가 지역구에서 경쟁하는 경쟁력이 여기에 반영되지 않고 있어서 저는 후보에 대한 지지율까지 보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네. 어쨌든 지금의 추세는 이렇습니다. 지금의 추세는 2월까지는 매우 국민의힘에 좀 유리한 환경이 수도권이 조성된 건 분명한데 네. 3월 들어서 어쨌든 지금 그런 저희들이 좀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이종섭 대사 같은 그런 악재들이 반영이 되면서 현재까지는 민주당이 좀 유리한 지형에 올라섰다. 이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각종 여론조사 지형에서 뭐 그의 민주당 지지자들이 과대 표집됐든 간에 추세 자체는 그렇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앞서 나가는 그 민주당에 쫓아가는 이제 국민의힘 이런 형식과 구도가 된 건데 저는 그래요. 지금 사실은 선거에서 뭐 정말 이게 한치 앞을 모르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선거는 뭐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는 게 다 정설처럼 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지금 이 상황이라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입장에서는 민주당은 자꾸 정권 심판을 내세우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나를 도구로 써달라 그 회초리를 때리는 나를 그 도구로 써달라는데 그럼 국민들은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근데 정말 정권 심판을 해야 되긴 하는데 내가 이 때리는 손에 들 회초리가 이게 깨끗한 회초리인가? 이게 오염이 되지 않은 회초리인가? 이게 정말 우리가 이 회초리를 들고 사용했을 때 22대 국회에서 여당도 견제하지만 실제로 야당이 역할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저는 파고들어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아마 한동훈 위원장이 2조 연대를 심판하자. 그러니까 이재명 조국 연대를 심판하자. 2조 연대가 방탄범죄이기 때문에 3년도 너무 길다. 이런 얘기를 좀 거꾸로 패러디해서 얘기하는데 과연 이렇게 먹힐지에 대한 소구력에 대한 문제는 저는 그 캠페인에 대한 그 논의를 치더라도 딱 하나 문제. 여당은 필요해서 찍어줘야 됩니다. 여당의 국민들이 그래 당신들이 우리의 권한을 위임받아 갔으니까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잘 살게 해줘야 돼라는 필요에 의해서 찍기 때문에 이 민생 문제를 열흘간 어떻게 잘 부각시키고 책임 있는 모습으로 비춰질 것인가 이 부분도 저는 함께 고민해줘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한동훈 위원장의 읍소 전략을 아까 말씀을 해주셨고 이재명 대표는 정권 심판론을 강조하고 있는데 현재 판세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 또 양당의 선거 전략 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거는 제가 분석하지 않고 국민의힘 후보들이 말하는 걸 그대로 전해줘도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이종석 호주 대사 임명 철회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민주당도 하지만 국민의 후보들이 먼저 얘기한 거나 다름없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직접 만나는 유권자들의 반응이 좋지 않다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2월 말 정도까지 그때 분위기로만 봐서는 국민의힘이 서울에서도 한 20석 이상은 그냥 거뜬히 가져갈 수 있다고 아마 내부 평가를 했던 것으로 알고 네. 있거든요. 지금은 열성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만큼 판세가 나빠졌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 전략이잖아요. 하나는 읍소 전략. 과거에도 이런 게 굉장히 효과적으로 먹혔던 적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도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더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하면 한 번쯤 되돌아보는 게 우리 마음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얼어붙은 사람들의 마음을 한편으로 녹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뭐 반성이라는 의미하고 포함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까 깨끗한 회초리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민주당은 괜찮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양쪽으로 뭔가 지지층을 좀 확장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보이고요. 민주당은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민주당이 민생을 더 적극적으로 챙기는 모습들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정권 심판론이 가장 유효한 수단이 되는 거는 뭐 부인하기 어려워요. 더군다나 이거는 민주당이 불붙였다기보다는 조국 혁신당, 조국 전 장관이 불붙여놓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조국 전 장관이 깨끗한 회초리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국민들 갸웃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근데 깨끗하지 않아도 좋아.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맞았지만 맞아야 할 사람이 더 많이 맞아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이야라고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이 다니면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 윤석열 정부는 공정합니까?라고 하는 질문이 국민들한테 먹히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인유한 국민의힘의 선대위원장이 말하잖아요. 마피아도 부인과 자녀는 안 건드린다고 했는데 그럼 조국 전 장관은 뭡니까?라고 물어보는 거나 똑같은 논리라고 생각해요. 네. 국민들이 조국 혁신당을 회초리를 쓰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예. 이재명 대표의 아까 그 발언은 어찌 보면 조국 전 장관을 겨냥해서 한 발언일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뭐랄까요? 위기론이라고 해야 할까요? 장동영 사무총장은 지금 보면 뭐 경합 혹은 뭐 우세였던 곳이 열세로 돌아선 곳이 있다라고 직접적으로 좀 이야기를 꺼냈어요. 직접적으로 지금 여당의 수도권 위기론이 어느 정도까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뭐 제가 듣기로도 사실은 수도권이 전체 122석이잖아요. 122석 가운데 이제 원래 여당의 승리 법칙이 있습니다. 여당의 승리 법칙은 뭐냐면 그 TK와 PK와 강원을 그 전통적 지지 기반이죠. 여기 합한 의석수가 73개입니다. 이 73곳에서 거의 승리하고 그다음에 충청에서 반 정도를 승리한 다음에 수도권에서 3분의 1을 이기면 일당이 되는 겁니다. 이게 승리의 법칙이에요. 이제까지 실제 153석을 이겼을 때 그렇게 됐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73석도 지금 말하자면 조금 흔들리는 데다가 충청은 절반 정도 했다고 이제 뭐 얘기는 하는데 수도권에서 이게 3분의 1을 해줘야 되는데 5분의 1이 될 경우에는 참패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70개 선거 여론조사 여기는 이제 물론 뭐 이제 그 다 포함이 됐을 겁니다. 이제 네. 지역구가 254개 정도 되니까. 근데 여기에서 그 실제 많이 170개라 하면 수도권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우세 경합이라 하면 2월까지는 그나마 우세 경합이었다는 것이 3월 들어서 열세로 돌아섰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선거가 원래 그래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직전에 했던 여론조사가 가장 정확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아마 우려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지금 경합이라는 이제 말하자면 그 얘기는 또 하나 이제 뒤집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당이 그동안의 악재들을 충분히 털어냈고 그다음에 말하자면 지금 하나 남은 중요한 이슈는 이제 의협 갈등이고 그다음에 예. 또 하나 남은 것은 이제 이 물가 민생에 대해서 얼마큼 정부 여당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느냐 이 점만 이제 최선을 다하고 더 이상 악재가 또 여권에 나오지 않는다면 여당도 한번 해볼 만하다 그런 생각을 갖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수도권에서 빨간 신호가 들어온 건 분명해 보입니다. 예. 네, 이제 민주당 내부 기류도 좀 알아볼 텐데 야권 일부에서 뭐 총선 200석 압승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재명 대표가 난색을 표하면서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 이렇게 입단속을 했거든요. 근데 그건 난색을 표할 문제가 아니라 경고 메시지를 보내야 되는 거죠. 200석이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200석은 나올 수 없는 숫자예요. 그럼 불가능한 숫자인데 그걸 그걸 입에 함부로 올리느냐. 전 당 차원의 엄중 경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얼마나 오만해 보입니까? 그러니까 이전에 200석 얘기가 혹여 뭐 일부 인사들 사이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그게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 될 수도 없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 의석수 지형 자체가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모여 사는 지역을 보면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예를 들어서 영남권하고 강원 지역하고 합쳐서 한 70석 정도 가져간다고 치거나 아니면 65석 안팎의 그 의석을 가져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충청권이 다 합치면은 한 28석 가까이 되거든요. 8석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 절반이면 벌써 14석이잖아요. 그러면 84석이에요. 비례만 가져가도 100석이 넘어가요. 수도권 한 석도 안 갖고 가도. 근데 어떻게 200석이 나옵니까? 말도 안 되는 숫자를 가지고 얘기하면서 일종의 지지자들을 흥분시키는 뭐 그런 이제 선동 효과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다른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얼마나 오만해 보일까요? 당연히 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런 얘기를 앞으로 입에 올리는 사람이 있으면 당 차원에서 엄청 경고뿐만 아니라 경고 그 이상의 징계 조치도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 입장에서 그런 현실적인 지금으로서의 목표 어느 정도 잡고 있을까요? 저는 민주당 뭐 그 거부하고는 있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160석 정도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160석은 민주당의 이제 단독인 거고 비례정당에서 이제 조국 혁신당이 15석 이내를 가져갈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저는 이 말하자면은 그 이재명 대표가 좀 위기감 느끼는 거는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단독 과반을 못하고 만일 조국 혁신당이 여기에 얹혀가지고 과반이 넘어간다 그러면은 이건 이재명 대표 패배죠. 이재명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사실 신경을 좀 쓰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이재명 대표의 레토릭이 조금 미묘해지는 거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해서 160석 이상을 가버리고 조국 혁신당이 거기에 얹어서 범야가 180석 가까이 된다. 이러면 큰 문제가 없지만 150석이 간당간당한 상황에서 조국 혁신당이 15석 가까이 해가지고 얹어가지고 170석 가까이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재명의 승리로 보기도 어렵고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책임을 질 수도 있는 상황이고 실질적인 뭐 흔히 얘기하는 이 22대 국회는 조국의 대관식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아마 이 부분도 이번에 200석 얘기 나오면서 이 부분도 약간 신경 쓰이는 지점이 되는 것 같아서 약간 그 지금 이재명 대표의 곤혹스러운 그런 말들이 좀 반영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측 의석까지 총선 10여일 정도 남긴 상황에서 정치권 소식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용, 김성환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